아, 저희가 이 지금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여기 우리말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고 영어는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 해가지고 매우 효율이 높은 효과가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가 원활한 거. 일이 원활하고 관계가 원활한 거 이런 거를 이제 이펙티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책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이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어요 하면 일 쪽보다는 대부분 관계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로도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몸을 열심히 몸을 써서 일을 하면 몸이 피곤해요. 그러면 이 피로는 먹든지 자든지 쉬든지 하면 몸은 피로가 풀리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적 피로는 육체 피로보다는 조금 더 좀 좀 오래 끌 수는 있지만 정신적 피로도 사실은 기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이면 시험 기간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업무가 마감 기한이 있으시면 마감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근데 마감이 딱 끝나면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면 잘 치든 못 치든 일단 끝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끝과 함께 그 신경 쓰고 있는 것도 잠시 내려놓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 구하러 다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은행 가서 대출 받고 막 직원들 월급 주고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일단 해소가 돼요.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긴 하나 그거는 기한과 함께 같이 끝나는 게 많아요. 근데 감정적 스트레스는 안 끝나요.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감정적 스트레스 때문이거든요. 감정적 피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이 책을 이제 들여다보면 앞에서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와 습관 1, 2, 3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개인의 승리거든요.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습관을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하면 1번이 주도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감정은 우리가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잔잔한 호수에 누가 돌을 던지면 그 물결이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파장을 일으키는데 이제 돌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파장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니까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말해요. 근데 돌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쓴뿌리라 말하는 게 이게 남아가지고 또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 속에 남아가지고. 그러면 이 돌을 꺼낼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게 감정적 결정인데 주도적인 사람은 그 바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적인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사적인 결정은 뭐냐면 누가 나에게 감정을 다치게 한 거예요. 나한테 억울하게 했든지 아니면 나를 어떤 뭐 수치심을 줬든지 나를 좀 부끄럽게 만들었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을 주면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제 1습관에 나왔던 자기 주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사람은 우리가 그 감정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자연 소멸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누군가 나를 되게 억울하게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작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괴물로 바뀌어 버려요. 어마어마하게 큰 괴물로 바뀌어서 어느 순간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화를 낸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도적인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감정을 예를 들어서 빅터 프랭클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서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했잖아요. 발가벗겨지고 막 이렇게 사람을
존중을 해주지 않았잖아요. 감옥 생활에서. 그랬을 때, 내가 모욕감을 느끼든 안 느끼든 그건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 감정은 내가 선택한다는 거죠. 그 하나로 그 감옥에서 그 빅터 프랭클이 오히려 큰 자유를 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티븐 코비도 사실 그거를 발견하고 자기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감정이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든 그 상황이 나를 어떻게 했든 그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책을 하는 이유가 일종의 그거를 우리는 이제 뭐 그냥 그거를 자세하게 안 들여다보면 그냥 이렇게 인생이 굴러가는 대로 그냥 놔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그 관계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 나가니까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나한테 모욕감을 줬다 하더라도 그 모욕감을 내가 받을지 말지는 내 선택인 거죠. 그럼 나는 저 감정을 난 느끼지 않을 거야 해버리는 순간 끝나버려요, 그거는. 선택과 결정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만 된다면 우리가 이 지금 습관 456으로 갈 수가 있어요. 대인관계의 승리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습관 456으로 가기 전에 오늘 하는 이 내용이 상호 의존의 패러다임이거든요. 이 상호 의존의 패러다임은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하고 효과적으로 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 중간에 이렇게 끼워 놓은 책인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습관 1, 2, 3과 뒤에 있는 습관 4, 5, 6을 연결시키는 부분이라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상호 의존의 패러다임 돼 있는데 신뢰 없는 우정은 있을 수 없고 언행일치 없는 신뢰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스타트라니까 제일 처음에 베이스는 언행일치고 언행일치가 되면 신뢰가 형성되고 신뢰가 형성되게 되면 우리가 친구라고 느끼는 그죠? 믿을 수 있는 우정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대인관계 승리라는 분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4, 5, 6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효과적인 상호 의존성은 오직 진정한 독립성의 기반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내용이 이 지금 오늘 다룰 내용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효과적인 상호 의존성을 기르고 싶잖아요.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진정한 독립성의 기반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개인의 승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대인관계의 승리가 안 돼요. 근데 개인의 승리든 대인관계의 승리든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감정이거든요. 몸이 힘든 것도 정신이 힘든 것도 아니고 감정이 힘든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감정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사회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인의 승리가 대인관계의 승리에 선행한다. 그리고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그 길에 우리가 왔던 현재 위치는 과거에 어디서부터 와서 여기에 있는 거지 중간에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이제 산산이 깨어진 인간관계의 파편들로 가득 차 있다. 지름길을 찾다가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숙함, 즉 내적 성품의 강점을 미리 갖추지 않고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인간관계 깨어진 거 되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개발해야 대인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하에 보면 스티븐 코비가 이제 어, 오레건주에 있는 어느 그 세미나에
개최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어떤 사람이 불평을 하는 거죠. 자기 아내가 자기는 여기 지금 세미나에 와서 뭐 즐겁지가 않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는 자기를 너무 귀찮게 한다는 거. 성가시게 하고 막 이렇게 따지고 묻는다는 거. 누구랑 뭐 했는지 계속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는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스티븐 코비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이 사람 말은 그건 거예요. 아내가 바뀌어서 이 문제가 자기들 관계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티븐 코비가 그러면 어 당신은 당신은 드라이버라도 집어들고 아내의 머리에 있는 나사를 쪼여 그녀의 그런 태도를 당장 바꾸고 싶다 이거죠? 라고 물었더니 이 남자가 물론이죠. 저는 아내가 빨리 변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아내가 왜 이 남자를 그렇게 불신하게 됐냐면 이 결혼 생활 중인데 이런 세미나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전 결혼을 깨고 지금 이 아내랑 결혼을 살고 있으니까 이 아내는 남편이 출장을 갈 때마다 예전처럼 자기랑 했던 것처럼 바람이 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신뢰를 주지 못해서 이런 추궁을 받고 있는데 아내가 추궁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가 신뢰를 주지 않은 부분은 넘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의 문제인데 마치 아내의 문제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밑에 191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여기서 매우 극적이고 본질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다루고 있다. 당신이 외적 성격 중심의 기교, 기술로 사회생활에 대인관계에 윤활유를 치고자 할 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적 성품의 기초를 손상할 수 있다. 뿌리가 없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승리가 대인관계 승리에 선행하는 이유이다. 자기 수양, 자기 절제야말로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기초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애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며 자신을 정복하지 못했다면 단기적인 심리 조작과 같은 피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를 좋아하기 어렵다. 진정한 자기 존중은 스스로에 대한 지배와 독립성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습관 1, 2, 3의 초점이며 독립이란 하나의 성취다. 그런데 상호 의존성은 독립적인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진정한 독립성을 갖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대인관계의 기술을 개발한다는 자체는 어리석은 일이다. 독립성이 자리 잡지 못한 사람도 인생의 날씨가 좋은 동안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지청해줄 기초를 찾지 못해 쉽게 무너져 버린다. 저는 이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음, 여기 보면, 어, 남이 나를 미워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 혐오 있잖아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를 잘 모르고 자기를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자신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자기 존중은 스스로에 대한 지배는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상태. 그다음에 독립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있는 사람들은 자기 존중, 자기 애가 있는 사람이고 이게 안 된다면 사실은 그 대인 관계를 하기 이전에 자기와의 관계가 잘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독립이란 하나의 성취잖아요. 의존이 아닌 독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취가, 요 독립까지는 본인의 어떤 걸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상호 의존성,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가능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독립성을 갖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대인관계는 의미가 없어요. 대인관계의 기술을 개발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을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보다 우리의 사람됨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됨됨이. 그죠? 저는 결국은 여기서부터 다 판가름이 난다라고 보거든요. 내가 밖에서 뭘 얻기 이전에 나에게서 나의 됨됨이를 피드백을 해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아직도 의존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독립적인 단계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기법이나 기술은 독립적인 성품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뭐 좋은 화법을 쓴다든가, 그죠? 어떤 뭐 기술을 쓴다든가, 그거를 하기 이전에 본인 성품 자체가 독립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런 미소라든가 친근한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은 자신의 내면이고 자신의 영향력 원 안의 내부이며 우리 자신의 내적 성품이다. 우리가 독립적이 될 때, 즉 주도적이고 올바른 원칙에 중심을 두며 가치 지향적이고 생활에서 소중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성실하게 실행할 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풍부하고 지속적이며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때야 상호 의존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다. 상호 의존성은 깊고 풍부하며 정감 있는 교제와 기하급수적인 생산력의 증가를 가져오며 나아가서는 봉사, 공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상호 의존성에서 나와요. 상호 의존성에서. 아무리 잘난 총각도 있잖아요. 유능하고 잘나고 뭐 잘생기고 뭐 흠잡을 게 없는 사람도 혼자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상호 의존을 했을 때 사람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고 누군가와 함께 일할 때 그 일에서 상호 의존성의 결과에 의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고 이런 게 이루어지거든요. 깊고 풍부하며 정감 있는 교제와 기하급수적인 생산력의 증가, 그죠? 봉사, 공헌, 배움과 성장의 기회, 이건 다 상호 의존성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의존적인 사람은 이걸 얻을 수가 없어요. 의존적인 사람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시너지 있잖아요. 복리 이런 거 안 돼요. 독립적인 사람이 독립적인 사람과의 협업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상호 의존성의 결과는.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깊고 풍부하고 정감이 있게 된다. 그거는 나도 독립적이고 상대도 독립적일 때. 근데 만약에 이게 깊고 풍부하고 정감 있는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는 둘 다 의존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의존적일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를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가 싹 다 빠져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죠.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독은 차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 반나절 얘기하고 나면 기가 탁 빠져요. 힘이 싹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 탈탈 털리는 그런 어떤 공허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깊고 풍부하고 정감 있는 교제가 안 돼요. 그리고 기하급수적인 성장도 생산도 안 돼요. 서로 배운다는 느낌, 서로가 서로에게 배운다는 느낌도 안 돼요. 서로 기여하고 공헌하고 있고 뭐 성장하고 이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둘 다 의존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의존적인 거예요.
독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만났을 때 상호 의존을 이루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293페이지에 보면 상호 의존적인 상황에서 황금알은 효과성이고 멋진 시너지이며 개방적 커뮤니케이션과 긍정적 대인관계를 통해 달성하는 좋은 성과들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적인 황금알을 정기적으로 얻으려면 반드시 고의를 돌봐야 한다. 다시 말해, 그 같은 성과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돌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와 그와의 관계에서 한금알을 얻고 싶으면 관계를 구축하고 돌봐줘야지 한금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의 그 다음 페이지 294페이지에 보면 감정은행 계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모두는 감정은행 계좌가 무엇인지, 은행 계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예입을 하며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도록 잔고를 남긴다. 감정은행 계좌란 인간관계에서 구축하는 신뢰의 정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는 안정감이다. 내가 그 이제 음 돈을 예금하듯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신뢰를 예입하다 보면 그 안정감을 믿을 수 있는 안정감을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공손하고 친절하며 정직하고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는 감정을 저축하는 셈이다. 반대로 하면 이제 안 되겠죠. 그죠? 반대로 하면 불친절하고 무례하고 말을 막고 가민 반응하고 무시하고 독단적이며 신용 없고 위협하고 나아가 실력이 없는데 뽐내거나 하면 이거는 적자죠, 적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감정 잔고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정감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소통은 쉽고 즉각적이며 금방금방 알아듣는다는 거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상호 간의 신뢰가 없을 때는 융통성이란 전혀 없어요.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아서 말을 할 때마다 사소한 것까지 모두 조심을 해야 한다. 우리는 하는 말마다 재면서 해야 한다. 따라서 늘 긴장해야 하고 모든 것을 메모로 남겨 자신을 보호하며 등 뒤에서 일어나는 술수를 방어해야 된다. 그죠? 이게 만약에 조직이든 가정이든 부부관계든 이런 상태로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신뢰가 없는 상태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결혼 관계 얘기가 나와 있는데 서로 이렇게 이제 안정감이 없고 신뢰를 이제 쌓지 못하고 이제 안정감을 얻지 못하게 되면 이제 지속적인 관계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295페이지 밑에 보면 결혼과 같은 지속적인 인간관계 있잖아요. 한 번 맺으면 죽는 날까지잖아요. 이렇게 오래가는 인간관계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예입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친구를 한동안 계속 안 보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예전 감정이 확 살아나면서 너무 반갑고 좋은 거는 은행 그러니까 잔고가 남아 있는 거예요. 감정 잔고가 남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10대 청소년 자녀를 둔 경우 특히 그러하다. 이 페이지 넘어가서 296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들 그 10대 아들을 두고 있고 일상적인 대화가 만약에 뭐 내 방 청소를 해라 단추 잘 잠그라 라디오 소리 낮춰라 이발해라 쓰레기 버리는 거 잊지 마라 요런 식의 대화만 늘 해왔다면 장고가 거의 이제 적자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신뢰를 쌓을 수 있는가? 예입을 할 수 있는가? 여기 만약 당신이 아들과의 관계에 예입을 시작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뭐 약간의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아들이 좋아하는 뭐 스케이트 타기라면 예를 들어서 잡지를 사다 준다든가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겠죠. 그죠?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맨 밑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의, 인간관계가 이 아들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인간관계든 예입이 되는 거는 아들이 말을 할 때 미리 판단해서 충고하지 말고 아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단지 경청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당신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과 아들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느끼게 하라. 진짜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을 때 그 불쾌함은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안 좋고. 근데 반대로 그걸 인정받았을 때는 또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그 좋은 감정이. 그래, 여기 뒤에 보시면 결국은 사실은 그렇게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관심이 있다는 걸 표현하고 인격체로 다 존중해주고 이런 과정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인내가. 근데 예를 들어서 어 인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내적 성품이죠. 나의 됨됨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꽃나무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뿌리가 잘 자라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 꽃나무를 뽑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간 보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관계의 정립과 회복에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6가지 주요 예입 수단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베이스 이게 기초가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예입을 하기 위한 첫 번째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입 수단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다른 예입 수단의 핵심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해야 예입이 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왜 5가지 사랑의 언어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는 상대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고 나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막 줬더니 상대가 받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처럼 소는 풀을 줘야 좋아하고 사자는 고기를 줘야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해야지만이 그가 원하는 걸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해거든요. 이해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상대방의 관점에서 가치를 이해해 주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중요한 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예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의 좋은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친구 중에 이제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제 아들을 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야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야구 경기를 6주일 이상 그리고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이 아들하고 야구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친구한테. 자넨 그 정도로 야구를 좋아하나? 라고 물었더니, 아니, 그 정도로 아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아들이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야구를 안 좋아해요. 그런데도 그 막대한 비용과 6주, 그러면 한 달 반 아닙니까? 그죠? 그 긴 시간을 아들과 함께 야구 투어를 간 거잖아요. 그 경기를 보러. 그러니까 야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좋아해서 그 야구를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상대가 사랑하는 거를 내가 사랑해 준 거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또 그 이제 이게 그 다음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소중한 것과 똑같은 정도로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을 해줬더니 어떤 친구가 그 말을 명심하고
이 친구는 아들하고 뭘 했냐면 거의 1년 반 이상을 뭘 했냐면 그 만리장성 쌓는 걸 했어요. 축소판 만리장성을 아들하고 1년 반이랑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아이가 축소판 만리장성 쌓는 게 중요한 거지. 다 큰 어른이 그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아들과의 결속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1년 반이랑 그 긴 시간 동안 만리장성을 같이 쌓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결속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그토록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함께 중요하게 여겨준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문제를 아버지가 중요하게 다뤄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아버지에게 달려가겠죠. 그죠? 이런 게 형성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또 이런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신이 겪은 경험과 체험을 다른 사람도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상대방에게 투사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다른 사람의 행동에 투사한다. 거기다 막 넣는 거죠. 넣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다른 사람의 감정 은행 계좌에 예입될 수 있는가를 자신의 욕구와 바람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상대가 아닌 내가 좋아하는 걸 주는 거죠. 그래갖고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쟁 이후의 세대들은 밥을 못 먹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늘 밥을 주려고 하잖아요. 밥은 먹었니? 밥 먹고 다녀라. 밥. 근데 저는 저 위의 세대가 베이비 부모들거든요. 베이비 부모들은 교수님 안 들립니다. 네트워크 끊겼나? 아, 소리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립니다. 아, 들려요? 아, 예. 다행이다. 아, 그리고 이제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은 개인적 관심을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애인 있니? 뭐, 뭐 사귀는 사람 있니? 결혼하면 애는 놓을 거니? 몇 명 놓을 거니? 개인적 관심을 자꾸 물어보면서 자기가 못 받아봤던 그 사랑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다 사랑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저는 X세대거든요. X세대는 그때 막 세계로 막 나갈 때였는데,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못 나가고 하니까 나가는 사람 되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길을 쓰고 자식을 해외로 보내요. 왜? 내가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젠지 있잖아요. 밀레니얼 세대들은 자식이 신이 됐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뭐 신인 거죠. 되게 어이가 없지 않아요? 자식은 자식일 뿐인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Z세대들 있잖아요. 얘들은 제일 큰 사랑이 공감이에요. 공감을 받는 게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얘네들의 가슴에다가 못을 박는 말이 뭐냐면 네가 어려운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사회성이 되게 결여돼 있기 때문에 어, 사회 활동을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한대요. 젠지들이. 그래서 그 세대마다 결핍이 다 다른 거죠. 우리는 뭐 나가면 다 동네 사람 다 아는 사람 다 인사하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은 다 이렇게 부모들이 담을 쌓고 이웃과 담을 이렇게 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생활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뭐가 어려워? 라고 말하면 걔네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해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성서에 보면 황금률이라고 있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가르친다. 표면상으로 보면 당신이 원하는 걸 상대방에게 주라는 말로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말이 아니고 본질적인 의미는 상대방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깊이 이해해주고 자신이 이해받고 싶은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해해주며 그러한 충분한 이해에 입각해서 상대방을 대하라는 거지. 내가 내가 좋아하는 걸 그에게 주라는 뜻이 아닌 거죠. 자칫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다른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자식을 똑같이 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참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패턴으로 첫째와 둘째를 키울 수가 없어요. 첫째는 첫째로 그 아이의 독특함을 존중해서 키우고 둘째도 둘째의 독특함을 살려서 키워야 되지 똑같은 패턴으로 둘을 키우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똑같이 대하는데 다르게 그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입 방법이 뭐냐면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이에요. 약간의 친절과 공손함은 매우 중요한데 근데 반대로 작은 불손과 그죠? 작은 불친절, 하찮은 무례 등은 막대한 인출을 가져와요. 인간관계에서 커다란 손실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실제로 예화가 나오거든요. 아들 둘하고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고 체조와 레슬링을 구경하고 핫도그 오렌지 주스를 이제 배를 채운 뒤에 마지막 영화 관람을 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이제 네 살 아이는 잠이 들어버려. C는 잠이 들고 6살짜리 애랑 결국은 그걸 다 보고 이제 오는데 영화가 끝났을 때 이제 뭐 4살짜리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승용차에다 이렇게 뒷자리에 눕히고 그날 좀 추웠기 때문에 자기 코트를 벗어서 아이에게 덮어줬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재빨리 이 4살 시인을 안고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눕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아이 이제 스티븐 아까 그 몇 살이죠? 6살짜리 아이가 양치하고 이제 누워가지고 막 요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평소하고 바이브가 틀린 거죠. 그래서 뭐가 제일 재밌었니? 라고 좋았니?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라든가 트램플린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이렇게 이게 에너지 없이 얘기하는 거죠. 신나는 게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그래갖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추울 때 나에게도 코트를 벗어줄 거예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어 무의식 중에 얼떨결에 그죠? 작은 애한테 사소한 친절을 베풀었잖아요. 어린 동생에게만 보여준 순간적이고 무의식적인 애정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거를 큰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아빠는 동생만 사랑해라고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추워도 나한테도 코트를 벗어줄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진짜 그날 그날의 경험은 나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큰 교훈으로 남아 있다. 사람들은 매우 상처받기 쉽고 내적으로 민감하다. 이 점은 나이나 경험과는 별 없는 것 같다. 겉으로 완전히 마동석처럼 세고 이래도 그 안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소한 게 결코 사소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의 방법이 있는데 약속의 이행이거든요.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감정 예의 행위이며 약속을 어기는 것은 중대한 인출이에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막 남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지 이게 그 예의비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기대의 명확성.
이게 이제 당신의 그 업무 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당신과 상사 중 누구의 역할인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이제 상사는 그 업무를 그건 당신이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부하 직원은 아니죠. 그거는 이제 상사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는 다른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목표에 대한 불분명한 기대 역시 의사소통과 신뢰를 손상시켜요. 이게, 이거는 당신 일이고 이건 나의 일입니다. 그 기대를 명확하게 해놔야지 두리뭉실하다가는 상대가 그냥 알겠지? 이렇게만 해가지고 일 처리하다가는 오히려 있잖아요.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깰 수가 있고, 이제 신뢰가 깨지고 감정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예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304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자기에게 부과되는 기대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있잖아요. 그 신뢰의 예입은 처음부터 기대를 분명히 해야 가능하다. 음, 그리고 사실은 305페이지에 나오는데 기대를 분명히 하는 것은 때때로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어버이날 선물을 못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음, 그런 날 있죠. 저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어버이날인데 제가 큰애한테는 선물 받았는데 둘째 애한테 선물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미국에 있으니까 하고 내가 이해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조만간 가서 만날 거니까 그때 나를 기쁘게 해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미국 올 때 챙겨오라고 택배가 자꾸 오는 거예요, 집에. 뭐도 사고 막 사서 그걸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섭섭해서 있잖아요. 자식 키운 보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냐는 거예요. 어, 나라에서 정했잖아. 어버이날이라고. 그 법적으로 정해놓은 날은 지켜야지. 쪼잔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가 자식 잘못 키운 것 같아갖고. 잠도 안 오고 약간 막 왜 그런 거 있잖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게 커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지금은 작은 실망이지만 나중에 이게 버릇들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걸 버릇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무시할까 봐.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도저히 내 마음에서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즈음에 어떤 언니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자기는 아들이 전화를 안 했다는 거, 어버이날. 그러면서 그 언니가 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엄마가 자식이 뭐 열이야 둘이야 뭐 딸랑 너 하나인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전화를 안 할 수 있니? 그리고 요즘 카톡으로도 얼마든지 커피도 쏠 수 있고 선물도 카톡으로 다 줄 수 있는데 내가 용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어떻게 전화를 안 할 수 있어? 하면서 있잖아. 이 언니가 막 시원하게 욕을 했더라고 아들한테. 근데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내가 이럴 줄 모르고. 언니, 애가 어려서 그렇지. 뭐, 그만한 일이에요. 그 아들을 그렇게 잡았어요. 막 내가 이제 고상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어버이날 선물을 못 받고 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가슴이 막 이렇게 잠도 잘 안 오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입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울산에 이제 그 지점장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지점장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어버이날 이렇게 부모를 섭섭하게 할 수 있죠? 그랬더니, 어, 난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지점장님 뭐라냐면, 기대를 분명하게 하는 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정상인 거네요?
그렇죠. 내가 속이 좁은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었네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본인도 아내가, 첫째, 아들이 둘인데, 첫째 아들이 이렇게 잘 인사를 안 한대요. 뭐, 무슨 날 되면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런데 둘째는 뭐 꼬박꼬박 전화도 잘하고, 엄마 뭐 하면서 잘 챙기는데, 첫째가 좀 이렇게 무심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알려줬대요, 아내한테. 당신이 아들에게 섭섭함을 느껴서 아들과 거리가 멀어지느니 차라리 당신이 바라는 걸 아들한테 얘기를 해라. 아들아, 엄마는 이러이런 날 최소한 10만 원 선에서는 네가 나에게 용돈을 주든지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든지 해라. 그 정도는 엄마가 받고 싶다라고 기대를 분명히 표현하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저기 그 지점장님 그 전성문 지점장님 아내분은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아들에게 얘기했대요. 엄마는 이런 거 받고 싶다라고 기대를 표현했대요. 그다음부터 갈등이 없대요. 저는 어버이날, 특히 어버이날 이후로 소비자를 만나면 굉장히 한많은 언니들이 있거든요. 꽃도 안 보내고 선물도 안 보내고 용돈도 안 보내고 올해는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 어버이날까지. 근데 그것도 주나 안 주나 이러고 1년을 기다려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감정적으로. 애를 써야 되잖아요. 주나 안 주나. 근데 기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아는 순간부터 저는 해소가 됐어요. 아, 큰 용기가 필요하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야지 사전에 의견 차이를 해결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하며 납득할 만한 기대치에 도달하기 하는 요거 있잖아요. 이게 훨씬 더 그 나머지보다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처신을 했을 때, 그러니까는 뭐 부모님한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제가 전 재산을 다 드려도 뭐 만족함이 없지만 아버지 이거 제가 형편이 좀 좋아질 때까지 요 정도 선에서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고 이제 드리면 아버지가 마음은 엄청 다 주고 싶은데 얘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요만큼만 주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 기대를 분명하게 하는 거. 그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10만 원을 줘도 되고 100만 원을 줘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금액의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알고 보면 그 기대를 서로 자식이 형편이 어려운데 빚내서 100만 원 주는 거 그거 뭐 부모가 기쁘겠어요. 그죠? 그런 거 바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대가 분명하면 그 선에서 서로 매우 만족하는 거죠. 시간을 내서 와준다든가 그다음에 밥을 사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선물을 사드린다든가 하는 그런 이렇게 나름의 어떤 기대 수준을 맞춰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언행일치죠. 언행일치. 사실은 여기 맨 밑에 보면 언행일치에 대한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중적인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사람 되게 싫어해요. 앞에서 모습, 뒷모습 다른 것도 싫고. 근데 언행일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쪽에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언행일치는 즉 성실성이 드러나는 가장 단적인 예가 현재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 충실한 것이다.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뒷담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없는 자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 얘기에 그 사람에 대한 특히 감정에 대한 거예요. 내 감정을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있는 둘을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를 다 죽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옹호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상사가 있는데 그 상사가 굉장히 고집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사를 뒷담화하는 거하고 의논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건을 내보는 거 어떨까요? 라고 협의를 모으는 거는 뒷담화가 아니에요.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뒷담화인지 아니면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으는 건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단지 뒷담화인 경우에는 언행 불일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은 관계가 좋아서 그런 의심을 안 하지만 관계가 안 좋아지면 저 사람은 나 없는 자리에서 지금 저 사람 욕하듯이 나를 욕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신뢰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말 안 하는 게 좋고 말을 해야 된다면 단순 뒷담화는 하시는 게 너무너무 무익해요.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어, 그래서 요 부분은 또한 또 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솔직하고 개방적이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것,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307쪽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어, 본인이 하는 말이에요. 부모로서, 교수로서 나는 99명의 사람을 대하는 중요한 열쇠는 바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 학생, 한 아이에게 내가 성심성 있게 하는 것이 다른 99명에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행일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것, 교활하게 대하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비하하는 것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속이기 위해 의도를 품고 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진정한 사과. 우리가 그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진지하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사과한다는 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적인 안정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사과를 할 수 없다. 죽어도 사과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절대 사과 못해. 내가 잘못했는데도 나는 안 할 거야 라는 사람은 그 사람 내면에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 1, 2, 3이 안 됐기 때문에 내면에 자기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사과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지는 내가 다 망하는 게임인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 그 309페이지에 나온 로스킨이 한 말이 있어요. 잔인한 사람이 가장 약하다. 부드러움은 강한 사람으로부터만 기대될 수 있다. 정말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잔인함과 약함은 동일한 말 같아요. 약한 게 계속되면 그 악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나의 악함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악을 꺼내거든요. 약속 안 지키고 돈 안 갚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자꾸 있다 보면 자꾸 내가 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약함이 나의 악함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의 끝은 악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 그 우리가 말하는 강함의 끝은 존경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고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되게 공감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스티븐 코비가 인내심에 관해서 글을 쓰고 있을 때 아이들이 막 복도에서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와갖고 막 성질 한꺼번에 다 내고 보니까 이제 사건이 터졌잖아요. 애가 다쳤고 수건이 필요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아빠가 막 이렇게 하부터 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용서를 구해요. 상황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거고 이제 미안하다고 하니까 걔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야 그만한 일에 아빠를 용서 못할 거 뭐 있냐.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라고 했더니 아빠는 지난번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인 사과 있잖아요. 사과하고 또 반복하고 이거는 신뢰를 오히려 깨는 거예요. 진정한 그 사과라는 거는 그거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다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랑의 법칙과 인생의 법칙. 결국은 사람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원해요.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아이가 진짜 집안
이제 우리 집안이 다 그 대학을 나왔고, 이 아들도 그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하는데 아들이 안 가려고 버티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이 억장이 무너지겠죠.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걸 위해서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 준비해 왔는데, 정작 아들이 안 가려고 할 때,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우리 딸을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대학을 안 가게, 미국으로 안 가겠다라. 큰애가 안 갔어요. 둘째는 갔고. 큰애가 미국으로 대학 가기 싫다 해서 안 갔어요. 이 상황이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 상황, 내가 막상 그 상황을 만나니까 이 책의 이 내용이 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많은 공을 들여왔던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안 가겠다고 말하는데 강제로 밀어 넣을 수가 없잖아요. 애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똑같은 감정을 제가 느꼈었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여기서도 아이를 존중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너를 존중해 주겠다라는 했을 때 결국은 이 아이가 결국은 음, 예를 들어서 그 대학을 가면 나는 인정을 받고 안 가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조건부 사랑이를 그거를 애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부모가 진심으로 자기를 수용해 주니까 이해하고 수용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나중에 그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본심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합격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314페이지에 보면 음, 그 외부 사람들을 다루고 수많은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주위의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하는 수 있는 인품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기 보시면 어, 결국은 스티븐 코비도 이런 이렇게 미묘한 견해 차이를 가졌던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진심을 다하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용기 있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협업의 관계에서 이제 공을 들였을 때 오히려 이제 결과가 잘 나온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1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기업이든 가정이든 결혼 생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체감 있잖아요. 우리가 한 팀이라는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능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기술적인 관리 테크닉도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고상한 개인적 성품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생산 문제는 생산 능력의 기회이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문제가 나타났을 때 또 문제야. 이게 아니라, 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더 개선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라고 이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백화점에서 고객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이게 단골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도 기회로 바라보는 거죠. 이걸 계기로 우리가 더 우리 가족이 더 단합을 하고 이 문제를 계기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이렇게 이제 모든 걸 기회로 만드는 거죠. 317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에 내적 성품이 결국은 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대인관계의 승리는 내적 성품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않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결국 시작과 끝이 일치해요. 결국은 개인의 어떤 이제 승리가 반드시 대인관계에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감정인데 감정은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제 오랜만에 우리 딸이 왔기 때문에 2년 반 만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 집에 갔어요. 근데 배를 눌렀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없나? 우리는 왔는데. 그래가지고 또 띵똥띵똥 했는데 또 소리가 없어요. 전화해 봐야 되나? 그러고 이제 안에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성질을 뭐같이 내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보자마자 인상을 팍 쓰고는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 오더라고요.
어? 이게 뭐지? 너무너무 불쾌했거든요. 이 방문이 잘한, 잘한 게 아닌가? 괜히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 무시와 나와 우리 딸 둘을 함부로 대했다는 게 굉장히 언짢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책이 생각났어요. 아, 그 반사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은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냐. 이 물에 나를 함부로 대했던 거, 내 자식과 나를 함부로 대했던 걸 어떻게 내가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음, 이거는 결국 나의 영향력의 원의 성품이 있잖아요. 나의 됨됨이의 문제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있잖아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이제 감정을 이렇게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책에 대한 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런 걸 만난다면 난 매우 불쾌했을 것 같아요. 불쾌하고 원수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 감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나의 선택이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 주도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피로, 정신적 피로, 제일 어려운 게 감정적 피로를 했잖아요. 감정적 피로만 다룰 수 있으면 이미 대인관계의 성공은 이제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무튼 어, 다음은 이제 그 우리가 드디어 승승으로 갈 거거든요. 네. 아무튼 오늘 상호 의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패러다임. 반장님. 예, 그 강의 내용 들으면서 각자 생각하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F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지목해도 되지요. 강문원 리더님, 예, 듣고 싶네요. 네, 강문환입니다. 오늘도 잘 들었고요. 저는 오늘 들으면서 그 진지한 사과 부분에서 좀 많이 와닿는데,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는 조건부 사랑이 좀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따라주면은 이렇게 좀 잘 대해주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잘 안 따라줄 때는 좀 야단도 치게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오늘도 아침에 약간 하려고 하는 의도대로 안 따라줘서 약간 왜 그러냐고 약간 야단치고, 이제 어린이집에 가면서 이제 제가 사과를 했거든요. 내가 목소리를 크게 했다고. 그러고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그런 사과는 그게 아니라고 나와서 뜨끔하면서, 아, 좀 진짜 제가 또 다른 데서 공부하다가 옆집 엄마 되지 말라고, 부모가 이제 그냥 무조건적으로 만약에 걔가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야 되는데, 말 잘 듣고 막 잘하면은 사랑해주고, 그냥 옆집 엄마라고 그런 거는 진정한 부모가 아니라고 막 그런 거를 되게 마음에 새기고 있었는데, 직접 해보니까는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진짜 무조건적으로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막 무조건,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그런 게 돼야 되겠다 싶게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으로 가죠. 강문현 리더님도, 예, F부터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강문혜입니다. 오늘, 저도 비슷한데요. 오늘 아들이랑 전쟁이 날 뻔했거든요. 어, 미팅 갔다 와서 제가 뭐라 할 일이 있었는데, 한 템포 쉬니까, 그리고 지금 이걸 계속 이제 이어폰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예, 들으면서 제가 전쟁이 안 나게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한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들아, 이거 우리 같이 듣자. 오늘 건 정말 같이 듣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엄마가 이런 책을 읽고 이런 미팅을 하니까, 이게 사실 이 시간까지 계속 제가 줌을 하고 있으면, 이제 줌이 저희가 많잖아요. 이건 하나지만 두세 개, 막 세 개씩 하고 있으면, 지금 아들이 방학인데,
맨날 이러거든요. 엄마 몇 시에 끝나? 음, 엄마 몇 시에 끝나? 근데 이제 오늘 큰 소리를 쳤죠. 이제 엄마가 이런 걸 들으니까, 그리고 이런 책을 읽고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요 정도로 끝낸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진짜 신뢰도 조건부 사랑도 이런 것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냥, 어, 근데 그걸 의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이 시간들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한 분 더 할까요? 하연, 하연주 리더님, 제 1등으로 돌았거든요. 그래서 하연주 리더님 음. 애프터도 듣고 싶네요. 네, 하연주입니다. 저는 그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거다라는 그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근래에, 어,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나한테 좋은 거를 선택을 할지, 나쁜 거를 선택할지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거 내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그 법륜스님은 이런 부분을 일단 알아차림이라고 또 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음. 내 감정을 알고, 내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스폰서님의 예를 아까 마지막에 들어주신 예를 들으면서 정말 고수이시구나.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자 하고 끌고 다시 돌아갔을 것 같은데 아, 저런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도록 마음 관리를 내 감정은 내가 잘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스스로를 좋아하기 어려운 이유를 아까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고 내가 나를 통제를 잘 못하고 그리고 자신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그 문구가 오늘은 좀 그동안에는 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문구도 좀 많이 와닿고, 여튼 결론은 내가 내 감정을 잘 선택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진 찍고 마칠까요? 근데 스폰서님, 그러고 나서 다음에 왜 됐습니까? 어떻게? 집을 들어갔잖아요. 그, 그리고 이제 제가 예, 식사를 대접하고, 네, 차도, 이렇게, 차는 우리 큰딸이 대접하고, 네. 그리고, 우리 셋은 티를 하나도 안 내고 왔어요. 음, 그게 끝?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우리 딸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땠어? 그랬더니 엄청 불쾌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음, 근데 언니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음, 우리 입장은 그렇잖아요. 2년 반 만에 왔고, 음, 미국에서 왔고,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내서 갔거든요. 인사하러. 음. 그런데, 약속은 미리 다 되어 있었는데도, 사람 오는 거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성질을 뭐같이 내고, 이제 자기 얘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왔을 때 약간 이게 그 불쾌감은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그러면서 이 약간 그런 걸 깨닫게 됐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감정이 싫어서 대인관계가 싫을 수 있겠구나. 맞잖아요. 근데 그 책에 빅터 프랭클이 그랬잖아요. 그 반사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고. 당신이 선택하는 거라고.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영향받지 않겠다라고 그의 인품은 그의 인품이고 나의 성품은 나의 인품이니까 나는 영향받지 않겠어라고 결정했거든요. 그걸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거 오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를 더 배우게 되는 거죠. 딸하고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됐거든요. 아까 그 문제를 기회로 만들었듯이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의 어떤 이렇게 모의 실험처럼 한번 그렇게 그런 우리가 똑같이 겪어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약간 한 단계 성숙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참 좋은 계기가 됐었어요. 음.
네. 저희들도 내일 어디 가서 이렇게 운전 박대를 당하면 오늘을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사진 찍겠습니다. 예. 하나, 둘, 하나, 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을 거예요. 네. 네.